작은 서점. 다람살라는 유독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용민의 궁극의 아이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여자와 미래를 기억하는 남자가 얽히면서 벌어지는 거대한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자, 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 여신들을 재해석했습니다. 최고의 고전학자이자 스탠드업 코미디언 나탈리 힌스의 아름답고 살벌하고 웃기는, 출판사 돌고래에서 출간되었고요.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요,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영 MD와 함께 올해 처음 하는 방송이죠.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처음 추천하는 책, 의미를 부여하셨을 텐데 어떤 책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드와이트 가너의 내 영혼의 델리카테슨입니다. 새해 첫 책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겨울을 버틸 책을 골랐는데요. 겨울을 버틸 책이라고요? 1월 너무 춥고 어둡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는 한 해 중에 1월이 제일 힘든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뭐 보통 이제 한 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뭐 나의 어떤 그 개발서나 뭐 이런 걸 추천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나의 그 정말 영혼이 살찔 수 있는 힘이 되는 겨울을 버틸 책 좋습니다. 근데 그 델리카테슨이 그 뭐죠? 네. 그 델리카테슨이 저도 음식과 관련한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그 정육점과 관련된 건가요? 아, 그게 정육점이 아마 포함되는 것 같고 좀 고급 식품을 파는 가게를 뜻한데요. 그래서 햄, 뭐 소시지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랑 치즈, 그리고 가벼운 식사거리인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그 호텔 1층 가면 있잖아요. 델리카테슨 그런 거 파는데. 네네네. 고급스러운. 네. 예전에 90년대 때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잖아요. 왠지 그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비평가 시모 크림이 자신의 기억을 그 사치스러운 내 영혼의 델리카테슨이라고 부르길 좋아했대요. 그 인용이 이 책의 서문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저자 드와이트 가너도 이 표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책의 상당 부분이 내 영혼의 델리카테슨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관한 책인가요? 아니면 음식에 관한 책인가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부제가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부제가 보니까 먹기, 읽기, 먹기에 관해 읽기, 그리고 먹으면서 읽기에 관하여. 무슨 뜻이죠?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말장난 같은데. 이 책은 먹기와 읽기로 꽉 채운 내용입니다. 먹기, 읽기, 먹기에 관해 읽기, 그리고 먹으면서 읽기.
이 리듬감이 좀 숨가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책 내내 이어져요. 그 약간 뷔페에서 과식하고 있는 기분을 주는 책인데요. 네.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드와이트 가너는 뉴욕타임스의 서평가입니다. 서평가니까 엄청 많은 책을 읽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에 중독된 사람이기도 해요. 읽기와 먹기에 모두 심취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되었대요. 네. 가너는 중학교 시절에 하교해서 집으로 오면 신문과 잡지와 도서관 책과 페이퍼백 소설을 한아름 챙겨서 거실 바닥의 카페트 위로 던져두고서는 부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요네즈에 흠뻑 젖은 샌드위치, 네. 감자칩, 프레첼, 파우더 믹스로 만든 차갑고 붉은 음료를 가지고 나와서는 네. 읽기, 먹기, 읽으면서 먹기, 먹으면서 읽기를 시작하는 거죠. 와, 이렇게 먹으면서 읽는 일이 가너에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였다고 말합니다. 가너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그 페이지들에 기름투성이 지문을 문신처럼 새겨놓곤 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먹다 보면 책이 이렇게 막 네. 기름때가 지잖아요. 좀 더러워지면서. 근데 뭔가 상상만으로도 너무 편해요. 그쵸? 사실 휴가는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읽으면서 먹고. 네. 네, 저도 어릴 때 과자 집어 먹으면서 만화책 읽는 시간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커서는 이제 책 읽을 때 과자를 먹는 일은 별로 없는데 날 추워지면 온수매트 켜놓고 이불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네. 책 읽으면서 귤 까먹는 게 겨울의 행복이잖아요. 네. 진짜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제 몸이 이불 속으로 지금 막 끌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책 한 권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먹으면서 읽기 너무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분은 이걸 좀 평생 깊이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책을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드와이트 가너는 먹는 일에 평균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독서광들이 책을 읽는 이유가 저마다 다를 텐데 가너는 나에게 독서란 사람들이 무엇을 왜 먹는지에 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의미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전 이런 관점은 또 처음 들었는데 네. 이게 이 책을 읽으면 얼마만큼의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엔 음식이 끝없이 등장하고요. 또 음식에 관한 수많은 작가들의 인용이 끝없이 등장합니다. 음식에 관한 문장 인용이 끝없이 등장한다. 인용이 많은 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일단 이 책 자체가 되게 수다스러워요. 책이 수다스럽다는 표현. 그 미국의 논픽션 저자들이 약간의 위트를 겸해서 이렇게 쉴 틈 없이 주제를 바꿔가면서 말을 꽉꽉 채워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드와이트 가너도 읽고 있으면 숨이 가쁠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 이 책의 2장의 제목은 점심이고 네. 점심 때 먹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의 특이한 서술 방식을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들은 소박한 핫도그의 매력을 옹호해왔다. 오드리 로드는 회고록 자미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돈을 실적해서 핫도그를 사 먹었다고 썼다. 데이비드 세다리스는 나도 말 잘하는 남자가 되고 싶었다 해서 소호에서의 허세 가득한 식사 도중 갑자기 핫도그가 간절히 생각나는 순간을 묘사한다. 그는 식당 밖으로 나가서 노점상을 그리고 더 없는 기쁨을 발견한다. 곧 그의 손에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어서 그 즉시 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언가가 쥐어진다. 니컬슨 베이커와 데니스 존스는 각각 소설에서 황홀한 핫도그 테이스팅 노트를 제공한다. 베이커의 구두 끄는 왜에서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노점상에서 사우어크라우트를 곁들인 핫도그를 사 먹었다. 존슨의 바다 요정의 후이 표제작에서 네. 화사는 자신이 모든 것을 넣은 쥐 핫도그라고 부르는 것을 산다. 그는 뜻밖의 발견에 깜짝 놀란다. 놀라운 맛이었다. 나는 냅킨까지 먹을 뻔했다. 오, 뉴욕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보통 좋은 문장들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을 이렇게 줄을 치는데 이분은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 그것만 다 모아서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걸 또 책에다 이렇게 썼군요. 인용이 엄청난 책이라고 그쵸?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거의 뭐 인용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그건 가장 제가 극단적인 부분 중 하나를 골라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음식과 관련된 작가와 작품에 관한 소개로 그리고 작품의 인용으로 쭉 이어지는 책은 맞는데요. 네. 이렇게 수많은 인용으로 이루어진 글에 대해서는 사실 독자들의 호불호도 평가도 극단으로 갈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네. 인용이 정신없이 등장하는 글을 좀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끝없이 등장하는 인용과 작품 이야기 그리고 작가들의 이야기는 사실 저자가 되게 개걸스럽게 읽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책들을 다 읽고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자의 독서 편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죠. 재밌어요. 네네. 책에 보면 드와이트 가노가 서평가의 일이라는 것은 때로 6, 7시간씩 쉼없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이 읽어도 되겠어요. 그렇게 읽은 것들에서 재밌고 의미 있는 문장들을 뽑아서 아주 솜씨 좋게 버무려 든 거거든요. 그렇죠. 버무린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읽다 보면 인용이 좀 경이로운 지점까지 가요. 네. 그 인용으로 이어지는 글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 마치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책들의 장르도 정말 다양한 게 논픽션과 픽션의 구분이 없는 것을 떠나서 심지어 요리책들마저 마구 등장합니다. 네.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뭐 요리책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게 정신 없으면서도 재밌어요. 이런 문장들을 다 어떻게 보았지 싶다가도 네. 드와이트 가노가 나에게 독서란 사람들이 무엇을 왜 먹는지에 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일을 의미했다라고 말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아니 이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은데 MD들도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뭔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업무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책들을 읽게 되면서 그 문장들을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엮으면 이렇게 책이 한 권 되지 않겠어요? 좀 해봐야 되겠다.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네. 이 수많은 인용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인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톡톡 튀는 인용들이 몰아치지만 그중에 마음에 와닿은 몇 가지를 말하자면 네. 오션 부엉의 지상에서 우리는 잠시 매혹적이다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가 남기는 쌀 한 톨이 네가 지옥에서 먹을 구더기 한 마리가 될 거다. 보통 우리가 지옥에서 이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너 이거 남기면 나중에 너 이거 지옥에서 이거 먹는다. 억지로 먹게 한다. 근데 그게 구더기로 변해서 온다는 거는 좀 끔찍하죠. 네. 그리고 이 책의 목차가 재미있게도 아침, 점심, 장보기, 막간, 음주, 저녁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막간은 수영과 낮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낮잠 부분에 필립 로스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낮잠의 가장 좋은 점은 깨어났을 때 처음 15초 동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네요. 그저 살아있을 뿐이죠. 네. 우리가 아는 건 그것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건 더 없는 행복감, 완전한 행복감이죠. 공감되시죠? 정말 낮잠은 그렇네요. 깨어나서 뭐지? 내가 뭐 한 거지? 나 어디지? 나는 누구지? 그 순간에 그 몽롱함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표현들이네요. 음식, 술, 낮잠, 수영. 이거 다 정말 휴가 가서 하고 싶은 우리 항상 위시 리스트들이잖아요. 일상에 바삐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단어만 들어도 행복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몸에 안 좋은 기름진 음식 먹는 것도 뭐 낮잠도 그리고 뒤에 음주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 술도 다 사실 순전한 행복이라기보단 길티 플레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작가들의 입을 빌려서 찬양을 하니까 이르는 게 약간의 해방감이 들면서 재밌습니다. 네. 그 어떤 메시지가 진하게 남는 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순간의 재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음식에 빗대어 말하자면 포만감 주는 한 끼 식사보다는 입이 심심할 때 집어먹는 감자칩 같은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니 제가 인용이 많다고 강조해서 그런 연결성 없는 문장들이 이어지는 책인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백과사전식의 문장 정리집은 아니고요. 네. 자신의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인용들을 잘 요리한 책이에요. 음식 이야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디서나 스몰 토크 주제로 부담이 없잖아요. 네.
이거 읽어두고 이렇게 몇 개 좀 이렇게 적어두면 어느 자리에서든 저도 이렇게 인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책이네요, 굉장히. 네. 네. 그리고 목차 중에 저녁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은 저녁 식탁에서 논하기 훌륭한 주제다. 심심할 때 이런 주제로 대화 많이 나누잖아요. 네. 죽기 전에 하나의 음식만 먹는다면? 아나운서님은 딱 떠오르는 음식 있으실까요? 하나만 먹는다면? 네. 마지막 반찬. 이거 되게 어렵다. 제 소울푸드가 뭐였을까요? 의외로 이게 고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안 떠올라요. 그렇죠. 예. 간어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엄마의 육개장? 갑자기? 육개장. 쪽갈비? 뭘까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넘어가시고. 네. 네. 이 저자 간어는 원래 진탕 마시고 노는 향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곤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네. 위대하고 친숙한 음식을 바라게 되었대요. 그리고 담백하고 완성도 높은 메뉴 몇 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모짜렐라 토마토, 구운 닭과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이 마시는 와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와인 한 병. 간어는 이렇게 먹고 나면 인생의 삼루를 지나 홈으로 걸어갈 만큼 기운을 북돋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필립 로스의 죽어가는 짐승을 인용하는데 이런 문장이거든요. 맛보는 것 말고 뭘 더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부고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전부예요. 맛보기, 그 이상은 없어요. 물론 이 문장은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지만 네. 음식에도 통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음식 없이 살 수 없으니 결국 내가 먹는 음식과 삶의 역사는 같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게 뭘까 좀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렇죠. 먹고 사는 일, 사실 음식을 먹고 그걸 기억하고 즐기고 그게 우리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누구나 음식에 관해서는 또 어린 시절을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뭐 엄마에 대한 추억도 있고 뭐 같이 먹었던 뭐 친구들 생각도 하고 음식이라는 게 참 우리와 뗄래뗄 수 없는 네, 어마어마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좋은 기억이든 네. 뭐 나쁜 기억이든 인생의 어떤 시기에 먹었던 음식 그 음식에 돌돌 감겨오는 기억 같은 것들이 네.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영혼의 델리카테스를 각자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나만의 어떤 델리카테스를 정리해보자.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책 뒷표지 보니까 추천사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페이지를 핥고 싶어질 정도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 수년간 출간된 회고록 중 가장 별나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서평가로 활동해온 간어는 자신의 존재를 끓여서 깍둑썰기한 다음 퓨레로 만들어서 한 쌍에 집착, 책과 음식으로 완전히 졸여버린다. 라고 썼고 또 커커스 리뷰는 음식 회고록, 문학적 인용, 식도락 입문서가 놀랍게 뒤섞인 책이다. 간식을 챙겨들고 어서 책을 펼치길. 이렇게 썼어요. 추천사들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추천사들이 책의 문체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결을 좀 맞춰주는군요. 네네. 네. 책이 워낙 위트 있고 재밌어서 추천사들도 재밌게 나온 것 같고요. 이 책의 번역은 황유원 시인이 해주셨는데 역자 서문도 써주셨거든요. 네. 그 서문도 되게 좋은데 그중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이 책 얘기를 맞춰보겠습니다. 이 책의 유일한 부작용이라면 책을 다 읽을 무렵 장바구니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많은 책들일지도 모르겠다. 놀랍게도 여기 등장하는 많은 책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다. 출간되고 얼마 후 잊어버렸을 그 모든 과거의 책들을 내 영혼의 델리카테스는 다시 미래의 책들로 만들어버린다. 꽉 찬 냉장고를 통째로 선물 받아서 당분간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기분. 그나저나 이걸 언제 다 먹는담? 안 그래도 늘어나는 식탐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책 잘못 읽었다가는 늘어지게 앉아서 먹을 것만 찾게 될 것 같은 부작용도 좀 우려됩니다. 정말 페이지를 핥아버리고 싶은 책, 포만감 넘치는 책. 드와이트 간어의 내 영혼의 델리카테슨, 김경영 MD의 소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Baby Your Love 듣고 오겠습니다. If
I could take you away.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얼굴 네. 좋으세요. 아, 제가 어젯밤에 야식을 좀 먹었더니만 오래가네요. 네, 네. 아직 풀리지 않네요. 네. 네. 밤 11시인데. 아니, 얼굴 좋아서 여쭤봤는데 굉장히 왜 이렇게 자책을 하시고 그러세요? 좋다고요. 늘 자책합니다. 네. 네, 자책의 아이콘입니다. 글쎄. 자,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 덕이다. 아, 네, 그렇죠. 내 탓 아니라 내 덕이다. 네. 오늘 불타는 문학에서 가져온 책은 어떤 건가요? 네, 장용민 작가의 궁극의 아이라는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는 소설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앞서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했는데 맞나요, 장르가? 맞습니다. 네. 장용민 작가는 어떤 작가죠? 장용민 작가는 원래 미대를 졸업했는데, 네. 근데 사실 원래 갖고 있던 꿈은 영화 감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길은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네. 그 거장들의 산실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봉준호 감독도 다녔었고 네.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연극영화과 출신이 아닌 감독들은 다 여기에서 영화를 배웠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때 쓴 작품이 건축 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입니다. 천재 시인이죠. 이상 네. 시인의 시 건축 무한 육면각체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이 1999년에 영화화됐고 그리고 소설로도 발표가 되면서 한국형 팩션의 새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팩트에 픽션을 더한 거다. 그렇죠. 네. 네, 픽션을 더한 거다. 픽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팩션이라고 하죠.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마다 독특한 소재와 놀랄만한 뛰어난 상상력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그 후에 운명 계산시계, 신의 달력 네. 뭐 이런 소설을 비롯해서 OCN 수사 드라마 KPSI 이게 뭐냐면 네. 코리안 폴리스 사이언티픽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뭐 경찰청 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 네, 뭐 이런 네네네. 겁니다. 이 작품에 시나리오까지 쓰면서 재미와 감동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작품으로 작가적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13년에 궁극의 아이, 오늘의 작품이죠. 이걸 발표하면서 한국 장르 소설계에 돌풍을 일으켰고 네. 이후에는 불로의 인형, 귀신 나방, 마지막 사도 등의 작품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수상작이라면서요? 네. 한국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바로 여기 KBS 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인데 네. 놀라운 점은 시놉시스만으로도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오, 예. 그만큼 풍부한 볼거리, 화려한 스토리 전개가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책도 많이 팔렸겠네요. 진짜 네. 많이 팔렸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에 거의 1년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샀는데 네. 당시에는 바빠서 못 읽다가 나중에 네. 아는 한 영화 감독 형이 저한테 이걸 꼭 읽어봐라. 네. 그러면서 강력하게 추천을 해줘서 다시 읽었죠. 최민석 작가가 느꼈던 그 감상평은 어떤가요? 그때는 네. 제가 SNS에 하던 푹 빠져있던 시절인데 네. 읽는 책마다 감상평을 올렸거든요. 예. 그때 감상평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에 이런 소설가가 있다니. 흥미진진한 스토리, 광대무변한 스케일, 네. 일창삼탄할 스타일. 이거 라인 맞춰서 썼습니다. 감상평이 스토리, 스케일, 그러니까 역시 감상평도 남다르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극찬을 했던 그 작품의 줄거리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총 18챕터로 구성된 소설의 첫 장은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총에 맞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떤 암살자가 총을 쏜 것이죠. 첫 장면부터 임팩트가 아주 강하네요. 네, 이게 바로 장윤민 작가 소설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소설의 배경은 현재의 미국으로 바뀝니다. 확 바뀌는. 네,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죠. 이제 소설이 비추는 인물은 앨리스라는 거구의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과잉 기억 증후군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 이게 뭐 모든 걸 다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망각을 해야 살기에 편한데 앨리스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삶에서 겪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앨리스를 습격합니다. 이게 뭐 기억력이 좋아서 부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 좀 자체가 되게 고통이겠네요. 네. 게다가 앨리스는 단 5일간 사랑했던 남자 사이에서 낳은 딸을 힘겹게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 여인의 삶이 굉장히 고단할 것 같은데 남편과는 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별한 겁니다. 남편은 정체불명의 한국인입니다. 달라이 라마에서 시작해서 미국인 앨리스가 나와서 또 남편은 한국인이고, 야, 정말 뭐가 약간 좀 외국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표지에 그 백인 소녀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는 번역서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그 나중에는 이게 한국 소설이라는 거 알고 난 다음에 야, 정말 그 외국 소설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도 이 소설은 외국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만큼 소설의 경계가 없이 정말 전 세계로 퍼져 있고 그 결국 이제 제가 왜 외국 소설 같다고 느꼈냐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이 남편, 즉 알 수 없는 이유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민자 신가야뿐입니다. 이름이 신가야예요? 네. 이것도 좀 평범하지가 않죠. 이름이 신가야라. 아무튼 굉장히 막 그 인터내셔널한 무국적의 소설인 것 같은데, 자, 앨리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앨리스가 굉장한 거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과잉 기억 증후군 때문에 신가야와 겪었던 한순간 한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로지 먹는 걸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저처럼요. 어젯밤에 저처럼. 무슨 고통이 있길래 이렇게 또 드셨어요? 저는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무튼 앨리스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나 거구가 되어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게다가 유일한 자식인 딸은 거구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아이고, 왕따를 당한 거군요. 네. 그래서 딸은 딸대로 상처를 받았고 딸은 이 모든 게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앨리스는 딸과의 관계도 오래전에 깨진 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딸과 다툰 다음에 넘어져서 혼자서 일어나지 못한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사건이죠? 집에 갑자기 FBI가 들이닥친 거죠. 아니, 평범한 가정에 FBI가 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FBI 요원 이름이 사이먼인데요. 사이먼? 네, 사이먼은 정말 이름답게 일면식도 없는 앨리스한테 사이가 멀어질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이름이 또, 무슨 말을 하나요? 당신의 남편 신가야 씨가 최근에 일어난 살인사건 2건의 용의자입니다. 아니, 아까 신가야랑 사별했다 그랬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가야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놀랄 만한 소식이 또 있어요. 뭔데요?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 2명이 모두 마쿠에서 사실상 세계 경제를 주물러온 실권자였다는 겁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다, 이 소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작가가 이렇게 독자들을 놀라게 하다니. 이 차분하게 독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의 막 심장이 요동치잖아요. 이게 줄거리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떨리네요. 저 데미안처럼 잔잔한 거 읽다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우리가 이 심장이 요동치는데 이걸 작가가 책임져야죠. 이런 저의 마음을 담은 곡. 책임져?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너무 언타이틀의 책임져. 네. 네, 추억의 곡. 네, 언타이틀의 책임져 듣고 왔습니다. KBS 1라디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스터리 스릴러 장용민의 궁극의 아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벌려놓고 작가가 다 책임을 집니까? 전적으로 작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네. 제가 사랑하는 작가 장용민 작가는 네. 모든 걸 책임집니다. 네. 모든 그 일명 네. 떡밥을 회수하고 이야기도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정집에 FBI가 찾아와서 죽은 남편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거물들의 살인 용의자라고 지금 했어요. 거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네. 이 FBI 요원 사이먼은 갑자기 앨리스 앞에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이요? 사실 널 예전부터 좋아했어. 아니, 뭐 이런 애정 고백이 아니라 깜짝이야. 네. 네네. 사실 자기가 10년 전에 살인 예고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살인 예고 편지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네요. 네. 사이먼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앨리스와 사이가 더 멀어지죠. 네. 아무튼 네. 그 편지에는 네. 총 5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앨리스를 찾아가서 네. 그녀의 기억에 의존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 이 과잉 기억 증후군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편지에는 앨리스의 기억 속에 사건을 해결할 단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살인 사건은 그러니까 이 앨리스의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암시를 하죠. 예. 자, 이제 장용민 작가는 대서사를 좋아하는 작가답게 다른 인물들을 조명합니다. 이번엔 누구를 조명하게 되나요? 그들은 바로 네. 악마의 개구리라는 비밀 조직입니다. 이름 참. 네. 이 조직은 100년 넘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네. 제일 처음에는 독일의 한 은행가가 네. 자기의 자산으로 꾸린 단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직은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나아가서 전쟁까지 막후에서 설계하고 주무르고 있습니다. 진짜 흔히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정말 세계를 주무르는 단체군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런 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네. 이 비밀 단체와 우리 주인공들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앨리스의 남편인 신가야가 네. 바로 10년 전에 이들로부터 탈출을 했다는 여기 겁니다. 멤버였군요. 네. 그리고 이들과 신가야의 싸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가야를 약간 그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가야는 베일에 쌓인 비밀이 많은 인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악마의 개구리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네. 네. 멤버였는지는 뭐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튼 이 단체를 알았고 이 단체를 대상으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네네. 자, 이제 사이먼은 앨리스와 함께 사이가 회복된 거죠. 네. 신가야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들이겠네요. 어떤 사실들인가요? 우선 사이먼의 죽은 아내는 뉴욕타임스의 기고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가야와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신가야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 모두 9.11 테러 때 죽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신가야가 테러 발생 10분 전에 사람들한테 테러가 일어난다면서 대피하라고 소동을 벌였다가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나갔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니까 신가야가 지금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그 고급 정보, 비밀스러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먼은 사건을 하나씩 파헤칠수록 신가야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소설은 점차 더 큰 스케일의 사건까지 다루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더 커질 수가 있죠? 어떤 사건인가요? 신가야가 연루된 이 사건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사망으로 인한 티벳 시위 나아가서 한반도 전쟁까지 연결됩니다. 자, 이 스케일이 거의 최민석 작가급인데요? 아니, 저보다 큽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 자, 이제 앨리스는 사이먼과 함께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왜 저한테 질문형으로 던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끊어버릴 겁니까? 끝이에요?
전 소심한 사람답게 이걸 이제 얘기를 하셔야지. 얘기를 하자면 청취자 여러분께 던진 질문입니다. 아이고 이제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듣고 있는데 손에 땀 더 나면 안 되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해요. 적당한 손에 땀은 좋습니다. 참. 손이 건조하면 핸드폰 떨어뜨려요. 참.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요. 네? 그렇죠. 도입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가가 쓴 소설을 읽고 이게 정말 한국 소설가가 쓴 작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많은 감탄을 했고요. 사실 이 소설은 신가야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빼고는 할리우드 영화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이거 판권 좀 해외 팔릴만도 한데 말이죠. 그때 막 알아보고 뭐 진행 중이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이제 좀 이후엔 잘 안 풀렸나 봐요. 아무튼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애초부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는데 영화적인 작법이 소설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설이 또 스타일도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사실 장르 소설의 생명은 이야기죠. 이야기가 훌륭하면 8할 이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문장이 나빠도 독자들이 별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독자는 불만을 갖겠지만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문장까지 아름답습니다. 다 갖췄군요. 하나만 소개할게요.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로드니라는 암흑의 개구리 집사가 있어요. 이 집사가 신가야한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소설 문장이에요. 로드니는 어둠이 부담스러운지 탁자 위 작은 전등을 켰다. 은은한 불빛이 망망대해의 무인도처럼 두 사람 사이에 동그란 빛의 섬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동그란 전등 있죠. 그게 이제 망망대해의 무인도처럼 두 사람 사이에 동그란 빛의 섬을 만들었다. 이게 영상화가 돼요.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쓴 거죠. 이게 장내 소설인데 이렇게 문장이 막 시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정보적인 문장으로 속도를 높이고 또 독자의 공감과 몰입을 끌어올려야 할 때는 미문으로 독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상당한 내공의 작가입니다. 아까 악마의 개구리가 등장하고 티벳과 중국, 일본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끝까지 궁금하시죠? 막 집착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의 독서의 재미를 위해서 조금만 이제 뭐 그래요. 스포일을 하지 조금만 않는 더 써보세요. 수준에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악마의 개구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죠. 이들이 예전에는 영국을 통해서 세계를 조종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조종을 한 거죠.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중국이 급부상하자 중국을 자기들의 세력에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그 중국의 일부 세력들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이 소설은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의 개구리가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방안으로 중국 국내외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 달라이 라마의 암살을 시도하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일본에 미사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선출시킨 것 역시 이들 악마의 개구리인 거죠. 약간 한동안 또 열풍을 일으켰던 게 다빈치 코드랑 좀 그런 작품들과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스케일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떠오르지 않은 마쿠 세력이 있고 그들이 세계를 좌지우지해오고 있다. 이런 설정이 이제 여러 음모론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이 음모론이 얼마나 타당하느냐. 여기에 바로 이 음모론의 생명력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궁극의 아이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일각에서는 장영민을 팩션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픽션을 더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자료조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는 말인 거죠. 제목이 왜 궁극의 아이예요? 이 비밀 조직, 점차 이제 소설 내용이 하나씩 더 밝혀지는데 그러면 이 비밀 조직이 악마의 개구리가 승승장구해올 수 있었던 게 바로 궁극의 아이 덕분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소설에 의하면 최초의 궁극의 아이는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발견이 됐는데 예. 그 아이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능력 덕분에 몰락해 가던 이집트 왕조는 재건을 하고 이 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아이들이 시대를 거쳐서 계속 태어난 덕분에 악마의 개구리가 시대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지금 이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네요. 오. 그 아이의 능력이 뭐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이?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아무튼 네네. 이 아이는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고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게. 어떤 분들이 좀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책이에요? 흥미로운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 네. 그리고 스토리가 좋아도 나는 문장이 별로면 호감을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 네. 구성이 뛰어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소설의 플롯이 좋거든요. 네. 그리고 스케일 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 게다가 유럽의 역사와 국제 역학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 네. 뭐 음모론을 좋아하는 분. 네. 아니면 그냥 소설을 좋아하는 분. 누가 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작품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어서 또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이 이 작품과 어울릴지. 작품 속에서 악마의 개구리가 전 세계를 주무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곡을 골라오고 싶었는데 그런 곡은 못 찾아서 좀 소심한 사람답게 네. 세상 말고 도시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스타쉽의 네. We Built This City. 예. 네. 네. 가수명이 좀 스케일하잖아요. 그렇네요. 스타쉽. 네. 우주선이니까. 좋습니다. 네. 자, 장영민의 궁극의 아이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최민석 작가님의 추천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